안녕하세요. 개인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몇 분 만에 끝내는 개인 파산 면책 상담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휴대전화나 아니면 이제 방문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료를 내고 한 시간에 한 15만원, 많으면 20만원 정도를 내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1시간 이상을 상담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선임계약이 체결되면 그 선임료는 이제 수임료에서 빼드리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휴대전화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좀 미리 염두에 두시면 빠르게 상담을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물어볼 때 피드백이 빨리 이루어져서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 당연히 기본이죠. 출생연도, 몇 년생 그 정도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총액, 금융권, 비금융권, 그 다음에 개인 채무는 사채, 갯돈, 주변인 친인척, 지인,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본인의 현재 소득, 일용직. 근데 대부분 현재 소득은 무의미하죠. 파산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규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되죠. 파산 상담도 부적합하죠. 개인회생 상담을 받는 게 낫죠. 저는 주로 이제 파산 상담을 받기 때문에 직업은 이제 간단하게 일용직이나 월 수입 정도, 100이면 100, 150이면 150, 200이면 200, 대략적인 어떤 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정도, 주로 이제 월세 보증금이죠. 보증금 500에 월세 20만원.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고시원에 계시는 분도 있고, 월 고시원 27만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나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점검 차원에서 알아놓으셔야 돼. 보험계약 조회결과서를 먼저 띄고 본인 명의로 계약된 거, 본인이 피보험자인 게 아닙니다. 나오죠. 500이면 500, 600이면 600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요즘 이제 청약 열풍이 부르니까 청약 예금도 가끔 있습니다. 한 2, 300. 청약 예금은 대부분 이제 환가 폭이죠. 상조회 같은 것도 이제 몇십만 원 있더라도 이것도 요즘 이제 워낙 유행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의미는 없어요. 대부분 1에 10,000원, 20,000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이거는 이제 부동산이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잘못 투자해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거 많죠. 기획부동산이나 여기서 사기당해서 그쵸? 보유하고 있는 거, 지분으로 또 특히 보유하고 있는 거, 그거라도 공시가로 얼마 있다. 이것도 다 나중에 환가 대상 내지.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환가 포기를 안 해요. 관제인들이 일단 매각 공고를 하고 거기서 한 5, 6개월 정도 간을 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환가 포기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이런 재산이 있다 그래서 그러다 팔리면은 채권자한테 돈 나눠주는 거고, 이런 채무자 보유 부동산도 많습니다. 사실 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부동산이 광풍이 불었을 때는 너도 나도 샀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한 부모님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직 정리를 안 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미등기 상속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파산 선고 이후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신득재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나중에 파산이 아직 안 들어왔으면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신청 중에 파산 선고 전에 돌아가시면 이때는 이제 신청 대리인들은 파산을 잽싸게 취하를 하고 상속 포기부터 한 다음에 나중에 재신청을 하셔야 돼. 제가 386조 제2항에 대해서 한번 그 케이스 유튜브로 한번 방송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신청 대리인들이. 하여튼 채무자 보유 부동산, 사망한 부모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 다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이런 걸 염두에 두면 됩니다. 아, 내가 잔존보증금 얼마였고, 그 다음에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다만 받아갖고 직원들 월급 주고, 그 다음에 거래처 대금 주고, 그 다음 월세 까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서라든가 그 영수증 같은 거를 반드시 받아 놓으세요. 나중에 그냥 뭐 대충 처리하다가 관제인이 소명해라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받아 놓는 습관을 들여 놓으십시오. 지금이라도 폐업했을 때 아니면 처분했을 때 다 계약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급적 돈은 통장으로 받고, 만약에 통장으로 받아서 압류가 걱정된다면 인감도장이라든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영수증 같은 거를 서로 주고받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됩니다. 그건 뭐 파산이 아니래도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사업장을 운영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법인 사업 내용, 법인부채, 보증부채, 가장 중요한 게 보증부채죠. 개인이 보증 쓴 게 얼마인지, 그 다음에 법인이 청산했는지 안 했는지. 청산이라는 건 이제 파산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했는지 여부, 이런 것만 간단하게 알아놓으시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지급불능 상태 1,000만원 이상 처분재산, 이거는 참 순간적으로 기억하기 어렵지만, 뭔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1,000만원 이상 처분한 재산은 힘드니까 처분하겠죠. 다 대충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집을 처분했습니다. 공장을 처분했습니다. 아니면 오피스텔을 처분했습니다. 아니면 예금을 깼습니다. 아니면 청약예금을 깼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아니면 뭐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비용이 궁금하시는데, 이거는 뭐 계략적인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관제인은 아니죠. 신청대리인들은 많이 받으시려고 하겠고, 소비자들인 채무자들은 가급적 적은 돈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하길 바라겠죠. 이거는 어떤 이기적인 인간의 본능에 기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합리적인 거면 이제 시장의 법칙,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비싸면 안 하는 거고, 비싸더라도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하는 거고, 그건 뭐 반드시 어떤 일률적인 게 아닙니다. 대략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본인이 하더라도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인데, 인지대는 2,000원이죠. 근데 송달료는 채권자가 10인을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파산은 4회분을 내고 면책은 3회분을 냅니다. 4회분 곱하기 10, 40 곱하기 4,800, 4, 46, 48에 32, 19만 2천원인가요? 그 다음에 3회분, 3 곱하기 10, 30 곱하기 3, 42, 38, 14만 4천원. 14만에 19만원 더하면 33만 얼마인데 대략 33만원. 10인 기준일 때요. 5인 기준일 때는 5, 4, 20, 20 곱하기 4,800, 2, 2, 4, 8, 2, 8에 16, 9만 6천원. 3회분은 30 곱하기 3, 4, 12, 3, 8에 24. 5회분은 5, 3, 15, 15 곱하기 4만 8천원. 대략 한 10 몇만원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회 우편료가 올랐어요. 4,800원이니까 옛날에 2,720원인 시절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2,000원 올랐죠. 2배는 아니지만 거의 뭐 배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대 송달료 이거 깜짝 놀랍니다. 이거 대충 계산해 듣다가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드냐. 물론 인지대 송달료는 남으면 본인 돈으로 다, 본인 계좌로 다 들어가요. 환급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복잡한 사건이고, 송달이 아주 수십 번 되는 사건은 몰라도 대부분 한두 번 파산재단이 형성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채권자들이 이 일을 안 합니다. 그냥 받고 금융기관들 그냥 입 다물죠. 에이, 파산 면책 들어갔구나. 별로 이견이 없어요. 개인 채권자면 많이 여기 와서 이제 뭐 눕기도 하고 판사한테 항의도 하고 끈질기게 이 일을 하지, 금융기관은 관심이 없어요. 이미 부채로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대 송달료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관제인 선임비용, 현재 원칙이 30만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는데, 이거 최대 300이 아니라 책에는 300으로 돼 있어요. 개인 파산 제가 읽어보니까 각 주에 300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가감할 수 있으니까 뭐 500까지 할 수도 있죠. 제 사건 중에 어떤 판사님은 350을 한 게 있어요. 왜인가 봤더니 기록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파산 신청 한 6개월 전에 근저당을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사채업자한테 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외관상 보면 이게 돈을 받고 꼈는지 동시에 교환한다 그래요. 동시적 교환행위. 아니면 옛날에 돈을 꿔준 거를 그냥 엎어 쓴 건지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본인이 열심히 소명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걸 대안 다 지우고 뒤에 좀 추가로 해서 일종의 대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차용한 건데 1순위 4,800을 지우고 그 6,000을 꾼 건데 그걸 제대로 안 쓰고 하니까 그 채권자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인가요? 거기서는 이거 부인권 행사 대상입니다. 외관을 보면 딱 맞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야 이거 소송해야 될 것 같은데 관제인이 그럼 소송 비용이라든가 또 지방이에요. 여주인가 그래 또 왔다 갔다 해야 돼 여주까지.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사실은. 350년 합시켰습니다. 그게 경매도 있고 그쵸? 그거는 이제 결국은 본인이 신청서를 제대로 못 써서 그래요. 그 변호사나 법무사가 좀 제대로 인터뷰해갖고 이거는 동시적 교환행위로 도저히 부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충분하게 소명했으면 판사님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데 그런 거 이놈 해갖고 뭐 350 때리겠습니까? 안 때리지. 그냥 해봐야 뭐 한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쓸 거를 제대로 못 써도 의심을 불러일으키면 나중에 아주 된통 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개별 판사별로 참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지 이거 일반화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30만원에다가 좀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10명이면 본인이 스스로 하더라도 한 60 정도 70은 있어야 돼요. 5인이면은 한 47만원 50만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보통은 5명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뛰는 비용 같은 건 이제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니까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파산 면책을 하더라도 몇 달 모아야 됩니다. 돈. 만약에 본인이 이제 오늘부터 채무 불이행을 한다. 내지 마시고 돈을 잘 모아 놓으셔야 돼요. 뭐 현금으로 항아리에 넣어 놓든 어떻든 공짜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걸 내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싸게 해주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변호사들도 다 직원을 부리고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일정 정도 돌리려면은 비용을 마련을 해야 되죠. 비용을 채무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모아 놓으셔야 돼. 몇 달. 그렇죠? 그래서 뭐 돈을 벌어서 할부로 하시든지.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수임료. 이건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변호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런 제가 난이도를 한번 나눠봐. 상중하로 3단계죠. 뭐 더 세분할 수 있지만 일단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는 있죠. 아주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아주 쉬운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거. 일단 채무자가 많지가 않아요. 뭐 몇 명 안 돼. 한 3명, 5명, 뭐 6, 7명도 많다고 볼 수는 없죠. 뭐 한 10명 미만이면 소수라고 봐야죠. 부채적 금융권이고 그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면담을 해봤더니 10년 내 재산 변동이 없어요. 크게. 계속 그 보증금 뭐 한 1000, 2000 면제재산 범위 내에서 살아왔어요. 재산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뭐 관제인 입장에서 조사를 해봐도 털어서 나올 게 없는 분이죠.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재산을 이렇게 체크해봤더니 면제재산만 보유하고 있어요. 뭐 예금도 150만원 미만이고 보험해약환급도 뭐 150만원 미만이고 보증금도 서울 기준으로 3,700, 경기도 3,400, 지방 2,000, 그 다음에 기타 1,700. 이 4단계라 그랬죠. 서울 기준으로 할게요.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700, 3,400만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파산재산 형성 가능성이 없어요. 또 개인 채권자도 없어. 그러니까 송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 금융권 채권자 한 7건대 있어요. 송달만 내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관제 사건에서 많이 문제되는 보편상자, 보증금 변동도 없습니다. 편파 변제도 없어요.
상속에서 속속이는 것도 없어요. 상속 협의 분할에 미등기 상속도 없어. 자, 자영업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계속 뭐 일용직으로 그냥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장애가 있고 뭐 몸도 안 좋아 진단서 이런 거 있죠. 이런 사건은 수임료가 뭐 한 글쎄요, 이것도 참 천차만별입니다. 한 200에서 300, 200 플러스 알파인 것 같아요. 200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한 200에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범위가 좀 적정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이게 기본적인 시간은 들고 다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중이 있습니다. 중. 어떤 변호사님들은 그 법원에 들어가 보면 서울지방변호사인가 이제 그 법원처럼 채권자가 늘어날 때 늘어나는 당 얼마씩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사건의 속성에 따라서 상중 하로 저는 이제 나눠봤습니다. 이것도 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하나의 어떤 난이도 중. 채무자가 많아요. 뭐 한 일단 10명 이상 돼. 10명 이상. 10명 이상이면 많다고 봐야 돼. 거기다 특히 개인 채권자가 최근에 보면 37명까지 있더라고요. 37번. 37명. 엄청 많죠. 뭐 또 상거래 채권 옛날에 문구점 하신 분. 뭐 한 100명도 봤어요. 100명. 개인 채권에서. 수십 명에서 뭐 진짜 수백 명인 사건도 있겠지만 수십 명인 사건.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3년 내 자영업을 하고, 자영업을 했다라고 모든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영업을 했는데 그야말로 다 홀딱 망했다. 별 불만이 없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3년 내 자영업을 했고 지금 기준으로 파산 신청 기준으로 폐 없이 잔존재산 처분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권리금, 보증금 같은 게 좀 남아있어요. 그거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근로자 임금을 줬는지 상거래 채권자들한테 변제를 했는지 그걸 잘 소명을 해 놓으셔야 돼요. 편파 변제를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내가 기억하는 게 미장원, 저 홍익대에서 홍대인가 어디서 마포인가 서대문 쪽에서 미장원 하시던 분인데 3천 중에 밀린 월세 빼고 2,700, 700 남기고 2,000 자기 아시는 개인 채권자 아주머니 꼭 그분한테는 좀 신세를 지셨으니까 2천만 원 갚죠. 사실 그게 정의죠. 우리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정의죠. 근데 파산에서는 문제 삼죠. 그거를 아는 순간, 그죠? 그렇다고 또 뭐 그거를 또 3천만, 2천만 원을 뭐 생활비로 썼다는 등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의심을 불러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최근 5년 내 처분한 재산이 존재하고 5년 내 처분한 재산이 있는데 깔끔한 문제가 없어요. 경매로 처분됐어. 끝. 근데 그냥 이미 처분됐는데 보니까 많이 비어요. 돈이. 편파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신청대리인한테는 관제인이 아니지만 충분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대비를 하죠. 제대로. 신청대리인, 대리인, 변호사까지 쏘이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쵸? 잘 사실대로 채무자 편이지 뭐 관제인한테 법원에다가 고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쵸? 관제인은 이제 조사하는 직업입니다. 고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죠. 근데 대리인도 잘 알고 있어야죠. 결국은 또 파산재단 형성 가능성이 있는 사건. 파산재단 형성이 있으면 일단 오랫동안 조언을 해주고 또 사무실에 와서 시간을 뺐죠. 저 뭐 소송이 걸리는지 아니면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그죠? 보증금은 또 뭐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채권자가 이해할 가능성이 큰 사건. 개인 채권자가 많으면 일단은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또 거기다 형사고소도 많이 하죠. 요즘 기소가 아주 그냥 최근에 보니까 기소 사건이 제가 4월 10일 날 보고하는 거는 공판이 지금 예정된 게 벌써 공소장을 제가 3건을 2건을 봤어요. 2건. 한 사건에서는 벌써 1번 타자가 공소 제기하고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2번 타자가 고소하고 3번 아주 그냥 계속 기소가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현재 소송이 걸려있는 사건. 이건 이제 주로 소송이라 그래도 모든 사건이 아니고 사행위 소송 같은 게 걸려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 협의 분할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사건. 이건 100% 한가죠. 이런 거는. 이런 것도 골치 아픈 사건입니다. 이걸 알면은 금액이 크면은 파산 안 시키죠. 그냥 당신은 그대로 살아라. 돈 뭐 상속지분 포기한 게 몇백이면 몰라도 막 억이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포기하죠. 그 다음에 보편상자 체크 시 체크사항 발견된 사건이죠. 아까 보증금, 상속, 자영업자, 그 다음에 편파행위. 그 다음에 법인 운영자가 법인 파산을 선행적으로 파산 신청하여 정리한 사건. 이런 건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뭐 밑에 거보단 낮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임료가 보통 한 300에서 500 정도 될래나요? 그쵸? 중입니다. 중.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난이도 상. 이건 뭐 아주 특수한 사건인데 이 난이도 중 플러스 혼인 중 형성 재산이 문제되는 사건. 이혼 재산 분할이 문제되는 사건. 주로 이제 부부 재산입니다. 채무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배우자가 뭔가 좀 잘 살아요. 그럭저럭. 아니면 뭐 자녀 명의로 뭔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위장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좀 그게 관제인한테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죠. 그 다음에 난이도 중 사건이 규모가 좀 큰 거. 뭐 일단 뭐 사업이 공 하나 더 붙는 거죠. 난이도 중은 뭐 해봐야 뭐 보증금 몇백에 월세 몇백인데 이런 경우는 뭐 좀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죠. 업체도 많고 뭐 수년간 단연간 뭐 음식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운영한 사건이죠. 정리할 게 많은 사건이죠. 밥 많이 먹으면 똥을 많이 싸죠. 그것처럼 뭔가를 많이 버려놓은 사람은 파산에서도 조사할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 거는 사실 비용도 대리인도 비용을 많이 받으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오랫동안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죠. 서비스니까. 법인 파산 운영자의 법인 청산이 진행되지 않은 사건.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런 사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봐야 1년에 한두 건 정도 되니까 대부분의 사건은 아까 그 한 300에서 500 범위 내에서 수림한다고 보면 돼요. 거기다 이제 뭐 부부 파산 같으면 좀 더 받고 좀 모자 파산, 모녀 파산, 가족 파산이면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좀 할증해서 받죠. 같은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되게 뭐 한 200에서 2, 3, 4 정도, 2, 3, 4, 5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수렴할 것 같아요. 어려운 거일수록 뒤로 가고 좀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는 제 이른 기준입니다. 이게 뭐 이거보다 훨씬 못 받는 변호사님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건 개별적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린데 이런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셔서 이제 내 사건은 좀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본인 사건이 상, 중, 하에 어느 정도 되는 사건인지를 알아야지 되게 그 수임료를 이제 범위가 차이 나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변호사는 300 받고 어떤 변호사는 200 받지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200 정도에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2, 300이면 300까지는 할 수도 있지만 200으로 이 사건을 해달라고 할 때는 좀 문제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사건도 2, 300에 할 변호사들은 드물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좀 할증 요금을 붙인다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서비스잖아요. 저희도. 그쵸? 이 집마 하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짜 없는 분들은 그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금융복지재단 법률구중단 통해서 하면 오히려 국가에서 돈을 대주면서 하죠. 사실은. 그죠? 변호사 비용도 소송구조 신청받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100% 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장애인 한부모가 난이도 하락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쵸? 100%.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걸 잘 구분을 해서 상담을 받고 본인 사건이 어느 거에 위치하는지를 좀 개별적으로 알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